32살 여자가 거짓골을 하고 지방의 한 재래시장 붕어빵 노점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점 주인은 그녀가 1살 때 집을 나가 30년째 소식이 끊긴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딸인 줄도 모른 채 낯선 거지에게 붕어빵을 건네며 알 수 없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과연 그날 아버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온 노인이 붕어빵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장사가 잘 돼서 좀 남았어요. 시장통 한복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리어카 앞에 선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오갈 데 없는 행색이었습니다. 며칠 감지 않은 머리, 다해진 잠바, 밑창이 갈라진 운동화. 그는 제가 32해 전 자신이 버렸다고, 제가 평생 믿어온 그 딸이라는 사실도, 오늘이 제가 그의 삶을 시험하러 온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알았다면 그는 다르게 말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붕어빵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절뚝거리는 그의 왼쪽 다리, 손등에 남은 화상 흉터 같은 자국, 리어카 한쪽에 붙은 빛바랜 가격표. 32해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32살입니다. 1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 손에서만 자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크는 것, 어머니 혼자 벌어먹이는 것, 그 시절엔 그런 집이 흉이었지요. 명절이면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 손을 잡고 성묘를 갔지만 저는 늘 어머니와 단둘이었습니다. 1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달째 되던 날 저는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숨겨두었던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편지 뭉치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1살 배기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2돌, 준혁 씨와. 준혁. 그게 제 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아버지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으면 늘 몹쓸 사람이었다는 말로 끝냈을 뿐이었습니다. 편지 뭉치를 펼쳐보니 이상했습니다. 봉투마다 소인이 찍혀 있었는데 개봉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제 생일 즈음 어김없이 한 통씩 30통 가까이 되는 편지가 전부 뜯기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지방 소도시 재래시장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런데요? 다리를 저십니다. 예전에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를 전다는 말에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그때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벌 회장님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저 나름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시험해 보기로요. 32해 동안 미워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말 나를 버릴 만큼 매정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감춘 다른 사연이 있는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딸이라는 걸 밝히면 상대는 얼마든지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골을 하고 그가 있다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저는 멀찍이서 리어카를 지켜봤습니다. 허름한 리어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손잡이, 낡은 파라솔, 그 아래서 절뚝거리며
붕어빵 틀을 뒤집는 남자. 손님이 뜸한 시간에도 그는 쉬지 않고 반죽을 저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리어카 앞에 섰습니다. 붕어빵 하나 주세요. 목소리를 일부러 갈라지게 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돈을 받으려는데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오늘 많이 만들어서 남았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거지한테 공짜로 준다고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를 버릴 만큼 냉정한 사람이 맞나? 둘째 날 저는 시장 골목을 서성이며 상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붕어빵 아저씨 요즘도 다리 아프대? 말도 마. 몇 년 전에 크게 사고 나서 지금도 절뚝거리잖아. 무슨 사고였는데? 몰라, 자세히는. 딸 찾으러 다니다가 그랬다는 말도 있고, 딸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는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 딸이 살아있긴 한 거야? 그러게. 아저씨는 늘 딸 얘기만 나오면 말을 흐리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리어카 근처 국밥집에 자리를 잡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리어카 밖으로 나와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그러고는 붕어빵 몇 개를 신문지에 싸서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는 거예요. 드세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계산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라면 굳이 저렇게 낡은 리어카에서 하루 종일 절뚝거리며 남에게 퍼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시험을 해보기로요. 저는 일부러 지갑 하나를 그의 리어카 옆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안에는 현금 30만 원과 가짜 신분증을 넣어두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오후 그는 리어카 밑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돈을 챙길까 아니면 그는 지갑을 품에 넣더니 리어카 문을 잠그고 절뚝거리며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은 파출소였습니다. 여기 지갑 하나 주었는데요. 순경이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제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주인 찾으면 꼭 전해주세요. 30만 원이 든 지갑을 그것도 절뚝거리며 멀리까지 걸어와서 신고한 겁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다시 리어카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그의 지갑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가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꺼내려 지갑을 여는 순간 안쪽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조각이 살짝 보였습니다. 색이 바래고 귀퉁이가 다른 사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상자 속 사진과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붕어빵 하나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는 붕어빵을 구우며 무심코 지갑 속 사진 쪽을 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사진 테두리를 쓸어내리는 그 손짓이 마치 매일 하는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저는 흥신소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28년 전 아버님이 서울에서 딸을 만나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더군요.
그때 다리를 크게 다치셨고요. 만나러 가던 길이라니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먼저 집을 나갔다고. 그게 조사한 바로는 외가 쪽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접근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얘기까지 오갔다고 하고요. 외가라면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리어카 앞에 섰습니다. 마침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가 붕어빵을 구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참 곱네요, 아가씨. 우리 딸도 살아있으면 딱 이 나이일 텐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딸이 있으셨어요?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네, 1살 때 헤어졌어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의 목소리에 원망이나 억울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찾아보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찾았죠. 그런데 그 아이 외할머니가 제가 다시 나타나면 아이 인생에 흠집만 낸다고 하셨어요. 이혼 소송 서류에 제 허락도 없이 도장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렸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법으로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32해 동안 저는 이 사람이 저희 모녀를 버리고 편하게 새 인생을 살았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은 다리를 절며 남에게 퍼주고 지갑을 주우면 파출소까지 걸어가고 지갑 속에는 30년 전 사진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째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그 사고는 어쩌다 나신 거예요? 제 질문에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어요. 아이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거든요. 몰래라도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가다가 그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뛰어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몇 달을 있었죠. 퇴원하고 다시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가고 없더군요. 옆에 있던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양반 그때부터 매년 편지 보낸다고 우체국 들락거렸잖아요. 답장 한 번을 못 받으면서도 그 편지들이었습니다. 뜯기지 않은 채 상자 안에 그대로 쌓여있던 30통의 편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 서연이에요. 김서연. 그는 붕어빵 틀을 뒤집던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반죽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어르신 딸이에요. 어머니는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리어카 밖으로 나오다가 그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우리 서연이 맞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제 손을 꼭 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그렇게 찾아 헤매더니. 저는 그제야 왜 그가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도 남에게 퍼주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벌하듯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한테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찾아갔었지. 근데 장모님이 내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 내가 아빠 없는 애로 자라는 게 낫다고. 내가 나타나면 내 인생에 평생 흠이 될 거라고. 그때 나는 다리도 성치 않고 가진 것도 없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지. 저는 어머니가 남긴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뜯지 않은 편지들, 빛바랜 사진. 어머니도 아버지를 완전히 놓지는 못했던 거였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 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다 갖고 계셨어요. 한 통도 뜯지 않은 채로요. 아버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고 갖고 계셨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낡은 방으로 갔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매년 제 생일마다 사서 모아둔 것으로 보이는 작은 인형들이 나이 순으로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살배기 아이 인형부터 32살에 어울리는 소박한 목도리까지.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으니 됐다. 이제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2회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켜주려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리 치료도 다시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이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을 절뚝거리며 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온 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삶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 딸 노릇 제대로 할게요. 지금 아버지는 저희 집 근처에서 작은 붕어빵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절뚝거리며 멀리 걷지 않아도 되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주말이면 저는 아버지 가게에 들러 붕어빵을 나눠 함께 먹습니다. 어머니 산소에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지나간 시간의 조각만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뜯지 못한 편지 30통과 나이 순으로 놓인 인형들처럼 조용히 쌓여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거요.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오해의 이면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연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32회 만에 아버지를 다시 찾았고 그 시간 동안 아버지가 홀로 견뎌온 그리움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은 재회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혹시 오해로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용기 내어 진실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